자, 오늘 장 마감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은요, 5개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구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950선을 딱 찍었습니다. 1950선을 회복한 것이 거의 한 달여 만에 나타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유럽 쪽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미국 FOMC도 중요하지만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오늘 EHM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유럽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계 깊게 진행이 되곤 하는 조선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급 반등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요거 좀 짚어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 가운데서도 또 IT 업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5가 오늘 밤새 좀 공개되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좀 꼼꼼하게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빨리 자리 옮겨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딱 오늘 하루 만에 코스피가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도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전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오후에는 좀 상승폭이 줄어들겠지라고 잠깐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더 커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궁금한 것이 과연 이 상승이 내일도 이어질까? 물음표 5개입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도 역시 물음표 5개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시장에 학습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ECB 결정을 앞두고 시장은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결과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러면서 시장은 강세로 화답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합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 QE3와 관련돼서도 최근 IB들의 전체적인 의견, 투자은행들의 의견이 전부 QE3는 한다라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양상이죠. 자, 이러한 분위기가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효과에 따른 이 선반영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실제로 12월물 선물을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스프레드 가격 확대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의 유입 이런 것도 이제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독일 현재 판단에 대한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장이 이미 컨센서스를 좀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컨센서스는 조건부 합헌 정도인데 조건부 합헌이 아닌 일방적인 합헌의 결과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미국 QE3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950선에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동안은 이 이벤트, 유동성 이벤트와 관련된 모멘텀이 시장을 받쳐주고 또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FOMC 결과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그 결과 자체가 시장에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낳는 모습이 아닐 경우 결국은 유로존의 이벤트의 확대가 시장의 추가적인 강세를 이끌어왔고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대로 현재 시장의 강세 종목은 IT가 아니거든요. 상품주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낙폭과대주들 성격의 종목군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을 해외 시장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화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의 이제 핵심은 우리가 실적주로 꼽고 있는 상대적으로 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는 자동차나 IT 쪽으로의 순환매가 돌 것인가? 이것이 추가 상승의 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쪽 이슈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했던 것은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시각으로 진행될 독일의 헌법재판소 그 판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이었습니다. 독일 의회가 승인했었던 유로 안정화 기구 그리고 신재정 협약 이 부분에 대한 그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헌법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판결이 나버리면 그동안 진행됐었던 그리스나 등등의 그런 지원들이 일단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겁니다. 네, 일단은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져 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도 체크할 만한 포인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독일 그 정치권의 움직임 또 오늘 네덜란드 총선도 있는데요. 예. 이런 이 유럽 정치권의 움직임들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주류의 의견은 뭐냐면 일단 유로존을 붕괴시킬 수는 없다가 주류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도 각 당의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고 이 금융권 내에서도 보험업계와 투자은행의 의견이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보시면 기업 내에서도 글로벌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기업과 독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중소기업들 연합회 움직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만 지금 독일은 유로화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것을 좀 그림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이 유로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은 독일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ECB의 타겟2 개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유로화의 결제 시스템인데요. 실제로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 2007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익은 독일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지금 그림에 살펴보다시피 모두 하향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픽스 국가에다가 다른 국가까지 합쳐서 살펴볼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급락하고 있는 모습. 즉 개정상에서 플러스는 독일이 모두 가져가고 있고 남유럽 국가들은 지금 네네.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타겟 2라고 있나요? 결제 시스템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요? 그 유로의 특별한 결제 시스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로를 처음 출범할 때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의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들이 합의한 것은 뭐냐면 ECB라고 하는 중앙결제은행을 두고 예. 각 은행들의 증권 거래라든지 상품 거래라든지 혹은 이 빚의 청산 거래 이런 것들을 각각의 중앙은행에서 모두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을 모두 모아서 ECB에서 당일 매일 결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유로존 내에서 역내 무역의 이익 이런 것들도 결국 ECB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루 거래되는 규모가 35만 건이나 되고요. 이야, 네. 네, 하루 거래되고 있는 금액의 규모로 보면 2.4조 유로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의 규모냐면 네. 하루에 거래되는 게 2.4조 유로 정도의 규모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위기 국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픽스 국가들의 전체적인 부채 총합의 그 합이 하루 거래량이거든요. 이게 여태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돼 왔었던 거예요?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각국의 경제가 커지면서 점점 커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그래서 유로화가 전체적으로 세계 결제 시스템에서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ECB를 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ECB 유로 결제 시스템을 무너뜨리게 되면 네. 독일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익도 사라질 뿐더러 ECB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독일의 피해가 가장 크다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일부 부정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비관론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극단적인 경우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소로스인지 아니면 이게 그 다른 분이 짐 로저스가 한 얘기인지 좀 헷갈리는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이 차라리 유로존을 탈출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생각이다라고 가지고 있는데 왜요? 왜? 독일이 지금 탈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독일이 탈출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그 나머지 부실 국가들을 도와줄 만한 자본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건 그들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독일이 항상 유로 역내 수출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지만 네. 독일의 경쟁력을 보면 이들 국가에만 파는 것도 아니고 또 해외 마르크화의 평가절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르크화를 다시 부활시킬 경우 나타낼 수 있는 편익도 충분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 유로존을 붕괴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 그림을 살펴보시면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지금 독일이 가지고 있는 주요 남유럽 국가들의 이 국제 익스포저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독일은 이번 위기에서 LTRO라든지 여러 가지 S&P 시스템을 이용해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국가들의 국채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렉시트가 우려되고 있는 이 그리스 관련 물량은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85%를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어느 정도의 탈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고 네. 지금 당장 유로를 붕괴시킬 경우 이 독일이 물어낼 수 있는 그 피해 금액은 단순히 지금까지 벌어들인 이익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 독일이 지금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네. 오늘 헌재의 결정도
아마 여러 가지 조건을 낸 조건부 형식의 합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나. 어쨌든 시장은 이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그대로 나온다면 뭐 시장에서 크게 악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만 먼저 선마정되면서 펀더멘탈보다는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 유로와 연결돼서 또 향후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유로존과 관련한 그 문제가 삐걱삐걱대면서도 그래도 계속 뭐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유럽 이슈가 부각이 되니까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또 조선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일단은 뭐 뚜렷한 호재는 나오질 않지만 기대감이라도 반영이 되면서 조선주들 단기간은 조금 더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왔었는데 오늘 또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그런데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조선업종 전반적으로 뭐 펀더멘털 측면에서 개선되는 모습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좀 네. 어떻게 보십니까? 투자 과거의 이제 경험, 2007년도의 경험을 우리가 되살려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2009년도 마찬가지고요. 예.